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명섭입니다. 저는 조선해양공학과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백그라운드는 화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육상에 있는 화학 공정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쭉 수행을 해왔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 같은 경우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적용되는 케이스 같은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해양공학과로 이제 오게 되면서 선박이나 해양 플랫폼에 적용되는 다양한 공정들, 특히 이제 친환경 관련된 공정들을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뭐 LNG나 이런 가스 프로세싱 쪽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게 되었고요. 그 연장선 상에 지금 오늘 말씀드릴 선상 탄소 포집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선박 온실가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IMO 환경 보호위원회 MPC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이제 부속서 6번에서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강제가 됐고, 2005년에 강제가 될 때는 이산화탄소 조항이 없었고, 2013년부터 사실은 이제 포함되도록 조항이 됐기 때문에 아직 10년도 이제 겨우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이제 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논의가 이제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18년에 초기 전략 나오고, 그다음 2023년 작년에 이제 80차에서 2023 IMO 온실가스 전략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의 이 갑작스러운 급박한 논의에 이제 불을 지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제 3월에 한번 9월에 한번 APC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논의하자 정도의 내용이지 뭐 구체적으로 뭔가 결정이 확정된 부분은 아직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지금 국가 간 이해가 합치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계속 이제 논의가 계속이 되고 있고, 결론이 언제쯤 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2023년 IMO 온실가스 전략의 핵심 특징은 간단하게 조금 요약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부분에서 이제 큰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원래 2018년 목표는 2050년까지는 50%만 배출 저감을 하자 온실가스를 이었는데, 2013년에서 갑자기 이제 2050년 근처까지 뭐 바이오 어라운드 같이 붙여가지고 애매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100%다 줄이자라고 선언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제 급박해져 버린 거죠. 원래 목표가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어서. 그 다음으로 원래 아시던 이산화탄소 배출 지표는 정말 이산화탄소 배출만을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말고 다른 온실가스, 대표적으로 이제 메탄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포괄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논의가 됐고, 세 번째로는 연소 단계에서만 원래는 평가를 했었는데 생산, 수송, 사용 단계를 전부 다 총괄하는 웰트 웨이크로 평가를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제시된 부분이 가장 이제 크리티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뭐 바이오 연료 사용량에 대한 규정 등등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겠지만, 지금 선상에 적용될 가장 큰 이슈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해서 이 빨간색 선이 원래 이제 2018년에 발표했었던 IMO 초기 온실가스 배출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 같은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많이 강화가 된 상황이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여기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이 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웰트웨이크는 앞에서 많이 언급이 됐지만 이제 연소 단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산, 수송, 뭐 공급 등등의 모든 단계를 전부 포괄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과가 된 것이 수소 같은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사실은 나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소를 사용할 때는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데, 그 수소를 천연가스를 깨서 만들면은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중유를 태우는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가 나와버리는데, 그럼 그 수소를 쓰는 것이 어떻게 친환경이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전부 포괄해서 평가를 해야만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탱크 투 베이크 연소 단계에서만 평가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에미션 팩터 같은 기준은 이런 수치들을 주로 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수치들을 보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중유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대체 연료 쪽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외에 다른 온실가스 중에 교토의정서에서는 6개 온실가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선박 입장에서 관심 있는 온실가스는 크게 3가지 정도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하신 이산화탄소, 다른 한 가지는 메탄입니다. 지금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LNG 추진선이나 수송선 같은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엔진 유형에 따라서 메탄 성분이 전부 연소되지 못하는 메탄 슬립이나 이런 이슈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기준의 평가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 메탄을 포함한 온실가스 등가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엔진들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N2O 같은 이슈가 되는데요. N2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쪽에서 이슈가 되게 크게 올 수가 있냐면은 암모니아 추진 엔진 같은 경우에 이슈가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추진 엔진의 배기가스에 당연히 암모니아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질소 순환물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N2O가 같이 생성돼서 배출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들도 많이 진행해서 발표가 되었고 이 양이 0이 아니라고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은 이게 이산화탄소 대비 한 300배 정도의 온실가스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암모니아 추진 엔진의 입지도 생각한 것만큼 유리하지 않아질 수가 있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하겠다고 결론이 나는지에 따라서 이런 이 기술들의 흥망성쇠가 지금 되게 쉽사리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참고 자료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IMO는 그냥 2050년까지 넷제로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 단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조금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퓨어리우 마리타임에서 이게 작년 발표 전에 이미 얘기가 된 거라서 2050년까지 이제 20% 감축하고 연도별로 단계별 감축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줄여가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한 바 있었는데요. IMO에서 2050년까지 넷제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실제로 강화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EU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타임라인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반부는 감축률이 좀 적고요. 그래서 2040년까지 한 15% 줄이고 2045년까지 한 30%, 2050년까지 한 40%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크게 이제 갖고 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선박에 적용되고 있는 온실가스 규제 지수나 지표는 많이 익숙하실 EEDI나 EEXI, CII 같은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조금 장사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EEDI는 이제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라고 한 1톤의 화물을 1헬이 수송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현재 계산돼서 평가되도록 되고 있고 EEDI는 실제 양을 추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계 문서를 기반으로 한 추산된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선박이 이만큼 배출한다는 게 아니라 설계 자료를 볼 때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추정치입니다. 이게 신조선에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가 나오기 전에 이미 평가가 돼야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현존선에도 평가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현존선에 적용되는 EEXI와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IMO DCS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산되는 이제 CII 카본 인텐시티 인디게이터가 나오면서 현재는 실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II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CII 지표로 EUI와 AER 두 개의 지표가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는 이제 그 평가하고 싶었던 게 요 위쪽식입니다. 그래서 연료 소모량의 총합에 전환계수 곱하는 거를 화물 수송량과 거리로 나눠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데 이 연료 소모량이나 운송 거리는 지금 대부분 다 집계가 잘 되고 있는데 요 수송량이 어떤 선박의 경우에는 이제 실수송량이 집계가 안 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화 중량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는 차선책이 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표가 두 개가 공존돼서 같이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보시면은 4차 IMO 스터디 결과를 보시면은 요 노란색 선이 이제 CII에 해당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실제로 해상 물동량은 계속 증가를 해왔지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다만 해상 물동량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총 배출량은
이 인덱스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은 총 배출량은 생각처럼 가파르게 따라서 감소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목표를 이제 2050년까지 넷제로 강화 뭐 이런 식의 제한이나 아니면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화된 목표를 설정해서 실제로 이제 배출량을 줄이고 싶은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는 이거고요. 이제 선박 탄소 포집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S는 앞에서 다 설명하셨으니까 이제 스킵을 하고요. 이 CCS를 이제 선박에다가 올려가지고 선박이 배출하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것을 선상 위에 잠깐 저장을 했다가 어딘가 앞에서 설명했던 CCUS 체인에다가 내려놔가지고 배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자라는 것이 현재 선박 선상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스템 OCCS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기술들은 사실은 대부분 있는데 이게 왜 지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온실가스 규제가 지금 강화돼서 205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대체연료로 커버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대체연료가 처음에는 단가가 경제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더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경제성은 둘째치고 공급이 되겠냐가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대체연료를 원하는 산업이 조선해양산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조선해양산업이 그 100%를 다 땡겨갖다 쓸 수가 당연히 없을 건데 그러면은 그 가져온 것으로 배를 과연 얼마나 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한 뭐 5% 10%도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대체연료가 안 되면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남아있는 선택지 중에 얼마 안 되는 선택지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이 남아 있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현재 이제 이미 뭐 LNG 선박을 포함해서요. 그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박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 이런 선박들은 이런 규제가 이제 적용되면 다 그럼 뭐 운항을 못 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한 한계까지 최대한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싶은 이런 업체들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앞에 거는 관심도는 올라가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두 번째로 다른 이슈가 지금 저희가 어찌됐건 그 소위 말하는 그린 연료를 원하는 시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현재 그린 수소를 경제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수소는 전부 다 그레이 수소고 그나마 이거를 조금 친환경적으로 쓰려고 수소 생산에 탄소 포집을 결합을 해가지고 블루 수소 같은 걸 만들어서 공급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걸 또 어떻게든 처리해서 어딘가에 갖다 뭐 주입하거나 전환을 하거나 하는 또 CCUS 체인에 편승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이산화탄소를 생산지에서 처리지까지 수송해야 되는 수송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액화 이산화탄소 수송선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현재 액화 이산화탄소 수송선이 있긴 하지만 너무 소형이라 가지고 지금 CCUS 체인에 쓸 수 있을 만큼의 대형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아직 상업적으로 운전되는 케이스는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블루수소, 친환경 블루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면서 배출하면서 다니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특정 어떤 체인에서는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산화탄소 수송선이 필요하고 거기서는 CO2를 포집해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현재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소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집 기술 앞에서 다 소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선박에는 지금 연소 포집 기술만이 사실상 고려가 되고 있고요. 연소 포집 기술은 다시 또 뭐 흡수, 흡착, 분리막, 저온 등 다양한 것들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흡수 기술만이 현재 고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법은 역사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0몇 년 전부터도 사실은 실증부터 뭐 하겠다고 해서 다 하고 있고 육상에서는 적용된 사례도 되게 많고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들도 이미 오래전에 다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곤란한 점이 뭐냐고 하면은 생각보다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간다. 이걸 그리고 배 위에 올려가지고 돌리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다. 크기도 만만치 않고 에너지도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한 가지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크기 제약, 공간 제약, 뭐 운동의 영향력, 부식 이슈, 뭐 열화 등등 다양한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아직 약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흔들리는 배 위에 올려놔도 이제 되느냐, 이런 연구들도 사실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기울어져 있으면은 성능 저하가 이제 심각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각도가 클수록 분리 성능, 포집 성능이 떨어지고 문제가 된다. 근데 재밌는 거는 흔들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상적으로 완전 엘믹싱이 되면 사실 분리 성능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선박의 운동이 무조건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스터디해봐야 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흡착 기반으로 이제 하자라는 분도 있습니다. 흡착 기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장점 말고 단점만 짧게 말씀드리면, 보통 흡착 시스템은 3베드, 4베드 같은 멀티베드 시스템으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보통 크고요. 그 다음에 흡착제를 꽉꽉 채워야 되는데 보통 고체 흡착제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무게 전부 선박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좋은 선택지가 아닌 거죠. 물론 이거를 더 작고 더 컴팩트하고 더 가볍게 개선하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미래에는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현재로서는 난점이 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선박 배가스가 별로 깨끗하지 않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흡착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전 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난이도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분리막 기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도 해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분리막 성능이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져야 된다가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래에는 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흡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포집한 다음에는 이제 선박 위에 저장을 해서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갖고 다닐 것인가를 얘기를 해보게 되면,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이제 액화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기체 압축해서 갖고 다니는 것보다 액화시켜서 가지고 다니는 게 부피 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니까요. 근데 이제 액화하는 조건을 보면은 실제 현재 이산화탄소가 액화 수송되고 있는 조건은 대충 요 정도 근처입니다. 그래서 10기압에서 한 20기압 사이 정도의 중압 정도가 현재 액화 이산화탄소 저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케이스고요. 근데 이게 압력이 좀 높다 보니까 대용량화하기가 조금 어렵고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압력, 이산화탄소는 특징상 삼중점이 5.1바 정도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 상압에서는 액화가 안 됩니다. 승화가 돼서 바로 기체랑 고체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액체로 가지고 다니려면은 적어도 5기압 이상으로는 올려줘야 되는데, 현재 한 6기압이나 7기압 정도로 액화해서 가지고 다니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관련된 연구나 설계도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고체로 들고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고체로 저희가 수송해서 갖고 다니게 되면은 대량 하역 선적 처리가 되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거를 다시 유체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면 에너지 편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용량 이산화탄소 처리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제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적 이슈가 아니라 정책적 이슈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MEPC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기관 워크그룹 같은 경우가 돌아가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가별로 의견 차이가 되게 커가지고 뭐 어떻게 인정을 할 건지,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가할 건지, 그거를 누구의 그 책임이나 누구의 혜택으로 돌려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정립이 돼야만 사실은 이제 레귤레이션이 완성이 될 텐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뭐 내년에 갑자기 극적 합의 이럴 확률이 되게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이게 사실 앞에 문제랑 또 이슈가 얽혀 있는데, 포집을 해서 배 위에는 일단 뭐 저장할 수 있다고 쳐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어딘가에 내려서 기존의 CCUS 체인망에다 넣어줘가지고 뭐 저장하거나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됐는데, 지금 항구마다 뭐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내릴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기존
공급망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미싱 링크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딱히 뭔가 뭐 이러면 된다라는 움직임이 아직 크게는 없는 상태인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존재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 인프라 이슈가 현재 같이 좀 남아 있게 됩니다. 규정상으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뭐 예비안이나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는데 이쪽에선 반대하고, 대신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하고, 이런 식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국내 조선소랑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노르웨이 신탁 같은 곳이랑도 사실은 같이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돌아가는 상황은 이제 비슷합니다. 기술적인 연구는 다 관심이 비슷한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이 어떻게 합의가 될지를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노던 라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잘 되면은 이제 실제로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줄 수 있는 허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은 그 외에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더 런칭이 많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게 되면은 선상 포집한 거를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려놓을 곳이 생긴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역시 비용 문제입니다. 특히 선박의 경우에 이산화탄소의 포집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 표가 이산화탄소 포집원의 농도에 따라서 비용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를 대략적으로 수정한 IEA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말하는 육상 포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 근처에서 형성이 됩니다.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15에서 30% 사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때 포집하게 되면 포집 비용이 보통 한 50불 전후, 더 싸게는 싼 데는 뭐 20불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보시면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면은 이 커브가 이렇게 지수적으로 쭉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충 요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한 3%대. 네, 물론 엔진에 따라 다릅니다. 높게 EGR 같은 게 적용된 케이스는 한 8%까지도 올라가고 5%대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엔진 성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요 근처에 있는데, 요 근처에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비용이 높게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은 태생적으로 육상에 비해서 불리합니다. 더 좋은 조건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포집 비용이 오해를 좀 부를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용어 정의가 정확하게 안 돼서 그런데요. 이게 포집 비용과 회피 비용이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포집 비용은 이산화탄소 1톤을 내가 포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산화탄소 1톤을 포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일러를 떼가지고 스팀을 공급해가지고 열원을 공급해가지고 포집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보일러를 뗀 데 들어간 연료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톤을 포집했지만 이산화탄소의 넷 저감 효과는 1톤이 아니라 더 줄어든 수치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회피 비용이나 회피량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포집 비용은 100불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회피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이거보다 한 30% 올라간 비용으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 위쪽 걸로 갖고 비교를 해보면은 긍정적인데, 아래쪽 걸로 갖고 비교해 보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이런 경우가 현재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박 배가스에서 이제 엔진 폐열을 회수해서 쓰면은 이제 된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저희가 이제 연구해보고 평가를 해보면은 폐열만으로 모든 열을 다 공급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현재 저희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여론 투입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연구를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올해 초 발표된 그 노르웨이 신탭이랑 공동 발표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 다양한 엔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 회피 비용 계산을 한 건데, 뭐 유로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보시면은 싸도 200유로에서 250유로 사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말씀하시는 기대치보다 너무 큰 값이라서 이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다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보고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저만 이렇게 부정적인 인간인가 궁금해서 다른 기관에서 얼마쯤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좀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머스크 케이스 보시면은 지금 뭐 연료원에 따라 다르지만 220에서 한 290, OCG 스테나블크 쪽에서 보면은
150에서 한 250 정도로 뭐 그렇게까지 다른 비용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 계산이 부정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뭐 50불이 될 리는 없다가 저의 현재 의견이고요. 물론 당연히 저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낮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낮출 수 있으면 당연히 낮출 수 있다고 광고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슈는 그러면은 그렇게 뭐 비싼 거 알겠고 그러면은 적용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그럼 얼마나 줄일 수 있는데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논문은 지난달에 나온 건데, 저희가 이산화탄소 선상 포집 설비를 적용을 실제로 해서 돌린다고 쳤을 때, 그리고 그 선상 포집 설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MGO와 같은 화석연료로 돌아간다고 할 때 결국 배에서 배출하는 넷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회피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은 이 왼쪽이 이제 적용 전 케이스고요. 오른쪽이 적용했을 때 얼마나 줄어든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케이스인데, 대충 보면은 한 40%까지 저감은 대부분 시나리오나 엔진별로 따라 다르겠지만 40에서 50%까지는 가능하겠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거보다 더 줄이려고 하면 이제 어떤 과정들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그 포집에 들어가는 에너지원을 대체 연료를 쓰겠다. 뭐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체 연료가 지금 공급이 수월하지 않아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여기다 공급을 하겠다는 논리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보면은 40~50%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퓨어리우 마리타임 기준에 따르면은 거기 목표가 2044년까지 30% 저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2045년부터인 62% 저감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40에서 45년 목표까지는 달성이 가능한 수준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퓨어리오 마리타임의 목표가 지금보다 더 강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 수치는 더 땡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은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빠르게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탄소 포집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 오히려 기술적으로 달성해야 될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그 외의 문제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규제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공급을 해서 내리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물음표가 달려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게 해결됐다고 치고 배 위쪽으로 이제 문제를 좁혀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에너지를 되게 많이 먹는다는 것, 거기에 따른 넷 저감 효과가 뭐 기대하시는 것만큼 크지, 뭐 생각보다 괜찮다고 보실 수도 있을 거고,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생각보다 별론데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되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